아내는 3년 동안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임신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제게 그러더군요.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믿지 못할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병원 진료실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낡은 불빛이 천장을 스치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죠. 정민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55살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20년을 일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불안에 떠는 한 남자일 뿐이었죠.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벽에는 임산부를 위한 영양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초음파 사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임신이네요. 아내분 건강하십니다. 민수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이미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오래된 서류가 한 장 접혀 있었어요. 10년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불임 진단서였죠. 종이는 구겨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거기 적힌 글자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환자명, 정민수, 진단명, 무정자증, 소견, 자연 임신 불가능, 담당해 비뇨의학과 김교수. 민수는 진단서를 펼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의사의 말이 다시 귀에 들어왔어요. 임신이네요. 민수는 진단서를 보고 다시 의사를 봤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죠. 저기, 혹시 민수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의사는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펼치고 있었죠.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산모 수첩은 데스크에서 받으시고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의 형광등도 깜빡이고 있었어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임산부들이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 사이에 장모 김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70살의 그는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뭔가를 간절히 빌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면 참회하는 걸까요? 민수가 다가가자 정희가 눈을 떴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민수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임신이래요, 어머님. 민수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정희는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죠.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왠지 창백해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안도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죠. 죄책감 같은 거였어요. 민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뭔가. 가자, 민수야. 소영이가 기다려. 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병원 출구 쪽으로 걸어갔죠.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방 속 진단서를 다시 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뒷좌석에 앉은 장모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 좌석에는 아내 박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48살의 소영은 너무 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죠. 예전에는 통통하고 건강했던 몸이었는데 지금은 5단에서 뼈만 앙상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파랗게 드러나 있었고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소영은 전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15년을 일했죠.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좀 쉬고 싶어서요. 민수는 그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소영은 계속 말랐어요. 밥도 잘 안 먹었고 자주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죠. 병원 다녀왔어요. 검진 받았어요. 소영은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당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소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만 바라보고 있었죠. 차는 주택가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 섰죠. 민수네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흙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잎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리며 그 화분들을 봤어요. 언제부터 물을 안 줬을까? 기억이 안 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고요했어요. 거실 소파는 낡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희가 먼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죠. 물 좀 주세요, 민수야. 민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배수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죠.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김치통, 그리고 생수병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생수를 따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정민수 씨, 유감스럽지만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무정자증이 확인됐어요.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때 민수는 무너졌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소영에게 미안했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소영은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임신이라니.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넘쳤어요. 싱크대에 물이 흘렀죠. 민수는 서둘러 행주로 닦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정희에게 물을 건넸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희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물을 마시는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소영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쿵! 무거운 소리였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와 마주 앉은 채로요. 정희는 물컵을 내려놓고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어머님. 응, 민수야? 이상한 거 없었어요? 병원에서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뭔가 좀.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정희는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네. 정희가 계단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삐걱거렸죠. 2층 객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똑딱똑딱 초침 소리만 들렸죠.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방을 열었어요. 진단서를 다시 꺼냈죠. 종이를 펼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맺혔기 때문이었죠.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민수는 진단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장모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위층 객실에서 전화를 건 거였죠. 네, 어머님? 지금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라. 네, 무슨, 제발 민수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제발.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화기에서는 뚜하는 신호음만 들렸죠. 민수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번지고 있었죠. 구름들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반쯤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유리창에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민수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시작됐다는 걸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게, 막을 수 없는 게 시작됐다는 걸요. 거실에 어둠이 내렸어요. 민수는 그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불임 진단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고 그날 저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굵은 빗방울들이 아스팔트를 거칠게 두드리며 빗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민수는 차 안에 앉아 엔진을 켠 채로 병원 앞 주차장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앞 유리창에 빗물을 쓸어냈지만 다시 빗물이 흘러내려서 시야는 계속 흐릿했죠. 병원 정문 앞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사이로 두 사람을 봤죠. 아내 박소영과 옆집에 사는 남자 한상우였어요. 상우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를 알고 있었죠. 6개월 전쯤에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고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어요. 소영과 상우는 병원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빗물이 처마 끝에서 주르륵 떨어져 그들 앞을 가로막는 커튼처럼 보였죠. 상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고 두 사람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귀에 들어왔죠. 오늘 수치 괜찮아요. 상우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소영이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기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더 설명했죠.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민수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죠. 유리창에는 빗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와이퍼가 다시 그걸 쓸어냈어요. 소영이 상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상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영은 우산을 펼쳐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민수는 재빨리 창문을 올렸어요. 소영이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우산을 접으며 조수석 문을 닫았는데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어깨로 떨어졌죠.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소영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민수는 무표정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아니, 괜찮아. 민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해서 빗속을 달렸어요.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민수는 하나도 듣지 않았죠. 당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아까 병원 앞에서 이야기하던 남자. 누구야? 소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 담당 선생님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분. 아, 그래.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소영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더 굵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워서 불을 켰는데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미 식어서 기름이 위에 하얗게 굳어 있었고 반찬도 몇 가지 놓여 있었어요. 장모 정희가 해놓고 간 것 같았죠. 민수는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고 소영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무거웠죠.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봤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모 정희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어요. 아이고, 비가 억수로 오네. 다리가 다 젖었어.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놓았죠. 민수야, 이거 뭐예요, 어머님? 병원비야. 다음 주에 또 검진 가야 하잖아.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대충 봐도 100만 원은 훨씬 넘어 보였어요. 어머님,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모아둔 거야. 걱정하지 마.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봉투 안에 돈을 꺼내 세어봤어요. 모두 새 돈이었고 은행에서 바로 뽑아온 것처럼 깨끗하고 빳빳했죠. 어머님, 이거 은행에서 뽑아온 거예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어느 은행이요? 왜 그래, 민수야? 돈이 어디서 나왔든 중요해.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속이시네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자 정희는 말없이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빗소리가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민수야.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나중이 언제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서 현금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150만 원이었죠. 모두 5만 원권으로 30장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정희는 계속 돈을 가져다 줬어요. 병원비라면서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다가 점점 액수가 커져서 50만 원, 100만 원.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정희는 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계속 가져올 수 있었을까?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어요. 정희의 계좌를 확인했는데 민수는 정희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희가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죠. 로그인하자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있었는데 출금 장소가 모두 병원 앞 ATM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해서 더 과거 기록을 봤더니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계속 똑같은 패턴이었죠. 매달 100만 원씩 출금, 병원 앞 ATM. 민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과 정희가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계단으로 다가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소영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을까? 소영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알게 되면 알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너가 살아야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암치료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성공.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현관 쪽으로 가서 소영의 가방을 봤어요.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조용했어요. 민수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를 꺼내서 열자 병원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여러 장이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금빛병원 산부인과 검진비 15만 원. 금빛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20만 원. 민수는 다음 영수증을 펼쳤는데 거기 적힌 글자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금빛병원 종양내과 항암제 투여 환자명 박소영 금액 350만 원.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민수는 다음 영수증, 그 다음 영수증을 계속 펼쳤어요. 모두 종양내과였죠. 항암제, 방사선 치료, CT 촬영, MRI. 가장 최근 영수증은 6개월 전 것으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항암제 투여 중단, 호르몬 치료로 전환. 민수는 영수증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널브러졌죠. 아내가 암 환자였어요. 3년 동안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수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희가 계단 중간쯤에 서서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죠. 봤구나, 민수야. 정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보다가 정희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뭡니까? 보면 몰라? 정희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민수 앞에 섰죠. 소영이가 암이야. 3년 전부터.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번개가 번쩍였죠. 잠깐의 밝은 빛이 거실을 비추고 다시 어둠이 내렸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아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죠. 저녁 6시였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소영과 정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저녁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그리고 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음식들은 이미 식어서 김치찌개 위에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붉은 국물 자국이 그릇 가장자리에 말라붙어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앵커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최근 개발된 암 치료 신약이 임상 3상 시험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민수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소영과 정희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죠. 왔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와서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밥 먹어요. 식었지만. 소영이 국그릇을 민수 앞으로 밀어줬어요. 민수는 그릇을 받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어머님. 민수가 정희를 봤어요. 응, 민수야? 3년이요. 3년 동안 숨기셨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영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민수야. 소영이 말을 꺼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야. 장모님한테 묻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소영이가 부탁했어. 말하지 말라고. 왜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바보로 만드셨어요? 3년 동안 아내가 죽어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요? 민수야, 제발.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수는 소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임신이요. 어떻게 암 환자가 임신을 해요? 항암제 먹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민수야. 정희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지금은 입 다물어야 해. 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요? 제가 뭘 모르는 겁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졌죠. 내가 모자라서였냐?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해서 당신들이 저를 속인 겁니까? 그게 아니야.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뭔데요? 뭐가 진짜예요? 민수가 식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당신이 날 봐준 게 언제였어요? 소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죠. 당신은 맨날 회사 일에만 바빴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나한테 관심 가진 게 언제였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난 혼자였어요. 3년 동안 혼자서 병원 다니고 혼자서 항암제 맞고 혼자서 토하고 당신은 옆에 없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만해, 소영아. 정희가 소영의 손을 잡았지만 소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왜 그만해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몰랐죠. 내가 살이 빠지는 것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매일 밤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도 당신은 하나도 몰랐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반초쯤이었을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국그릇을 집어들어 벽에 던졌어요. 콰당!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붉은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정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TV 화면에는 초음파 사진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기, 행복한 가정이라는 문구가 떴죠. 민수는 거실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현관 앞에서 돌아봤죠. 그 아이, 내 아이 맞아요?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수를 봤죠.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거실에는 정희와 소영만 남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벽에는 붉은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TV에서는 계속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웠어요.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정희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계속 주웠어요. 피가 손가락에서 흘러나와 걸레를 붉게 물들였죠. 엄마, 손. 소영이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계속 조각들을 주었죠. 소영은 부엌으로 가서 밴드를 가져왔어요. 정희의 손을 잡고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여줬죠. 정희는 그냥 앉아서 소영이 하는 대로 두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정희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엔. 그래도 괜찮아. 너가 살면 돼. 정희가 소영의 배를 바라봤어요.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이 아이가 널 살릴 거야. 정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거리는 조용했어요. 민수는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갔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죠.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강물은 검게 보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를 세웠어요. 한강변 주차장이었죠. 엔진을 끄고 창문을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방에서 불임 진단서를 꺼냈어요. 10년 전 서류였죠. 민수는 서류를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민수는 서류를 구겨서 창밖으로 던졌어요. 종이가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였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정희였죠. 민수는 핸드폰을 끄고 대시보드에 던졌어요. 강물을 봤어요. 검은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 멀리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죠. 아내의 마른 얼굴, 장모의 떨리는 손, 옆집 남자와 아내가 병원 앞에서 이야기하던 모습. 아기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는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다시 켰죠.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모두 정이었어요. 문자를 열었어요. 민수야, 집으로 와. 제발. 소영이가 너를 기다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돌아와.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죠.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민수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그 옆집 남자가 누구인지, 아내와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지나갔고 민수의 얼굴은 그림자와 빛으로 갔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새벽 2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불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식탁은 치워져 있었고 벽에 국물 자국도 깨끗이 닦여 있었죠. 민수는 가만히 서서 2층을 올려다봤어요. 소영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랐죠. 물을 마시면서 싱크대 옆 쓰레기통을 봤어요. 쓰레기통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약봉투였죠. 민수는 컵을 내려놓고 약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하얀 종이봉투였는데 거기에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금빛병원, 종양내과, 환자명, 박소영.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펼쳐서 안을 들여다봤죠. 약은 없었어요. 이미 다 먹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봉투 안쪽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의사의 필기체로 휘갈겨 쓴 글씨였죠. 항암제 투여 중단, 호르몬 치료로 전환, 경과 관찰 필요. 민수는 약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계속 들여다봤죠. 항암제 중단, 호르몬 치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암 환자 임신 호르몬 치료라고 쳤죠. 여러 의학 정보가 떴어요. 민수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한 의학 논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말기암 환자의 임신 호르몬 요법이었죠. 민수는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부 연구에서 임신 호르몬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특정 유형의 암에서 임신 상태가 일시적인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아직 실험 단계이며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아내가 임신한 이유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건가?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약봉투를 소파 옆에 숨겼어요. 정희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민수야, 왔구나. 정희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밥 먹었어? 내가 차려줄게.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정희는 민수 옆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미안해, 민수야.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숨겨서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왜요? 소영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죠. 그 임신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왜? 암 환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가 너무 힘들잖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정희를 똑바로 봤어요. 정희는 눈을 피했죠. 민수야, 제발이요.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있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의사가 임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 무슨 소리예요? 호르몬이. 임신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암 진행을 늦춘대. 완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민수는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임신을 시킨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그럼 그 남자가, 옆집 남자가, 민수야, 제발.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그것만 알아줘. 소영이가 살고 싶어 한다는 것만. 그것만. 민수는 손을 빼냈어요. 벌떡 일어서서 현관으로 갔죠.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민수는 집 밖으로 나와서 골목길을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옆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한상우가 사는 집이었죠.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죠. 민수는 담장 너머로 집을 바라봤어요. 작은 2층짜리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민수네 집과 비슷했어요. 창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죠.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우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상우가 창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계속 서서 그 집을 봤어요. 5분쯤 지났을까 1층 현관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나왔죠.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안 주무세요? 상우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렇네요. 상우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담배 하세요? 상우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오늘은 받았어요. 상우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줬죠. 민수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지만 오랜만의 느낌이었죠. 요즘 힘드신가 봐요. 상우가 말했어요. 네.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요. 민수는 상우를 봤어요. 상우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선생님은 의사시죠? 네, 산부인과 의사예요. 제 아내 담당하시는 거예요? 상우가 잠깐 침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암 환자라는 거? 상우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도요? 네. 왜 저한테는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어요. 손이 떨렸죠. 선생님, 네. 제 아내, 살 수 있나요?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선생님,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상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렵습니다. 얼마나요? 출산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바닥에 던졌어요. 발로 밟아껐죠. 그럼 왜 임신을 시킨 겁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 호르몬 요법을 시도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네, 실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과 장모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셔서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담장에 기대어 앉았죠. 그럼 그 아이는? 네,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상우가 담배를 끄고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의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우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민수는 담장에 기댄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서 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새벽 3시였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담요를 덮지도 않고 그냥 앉은 채로 잠든 거였죠. 민수는 거실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서 정희에게 덮어줬어요. 정희는 깨지 않았어요.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소영의 방 문 앞에 섰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소영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문을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제 방으로 갔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금이었죠.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상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출산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어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이틀이 또 지났어요.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죠. 병가를 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민수를 신경 쓰고 있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정희가 저녁을 차렸지만 민수는 먹지 않았어요. 소영도 내려오지 않았죠. 정희는 혼자서 밥을 먹다가 그만두고 설거지를 했어요. 밤 9시쯤 되었을 때 정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네. 나 우리 집에 좀 가봐야겠어. 챙길 게 있어서. 정희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그러세요. 민수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너도 같이 갈래? 민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죠. 좋아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정희의 집으로 갔어요. 밤 10시쯤 도착했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10년도 더 된 건물이었고 외벽은 낡아 보였죠. 정희는 3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공기가 탁했죠. 오랫동안 비워둔 집 같았어요. 불 켜자. 정희가 거실 불을 켰어요. 작은 거실이었죠.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그리고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소영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앉아, 민수야. 물 가져올게. 정희가 부엌으로 갔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식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죠. 정희가 물을 가져왔어요. 민수에게 건넸죠. 고마워요. 민수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정희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민수야.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 촛불 좀 켜도 될까? 네. 정희가 일어나서 찬장에서 촛불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빨간 초였죠. 식탁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정희는 촛불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민수도 촛불을 봤죠. 민수야, 이제 다 얘기할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이가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 위암이었어. 그것도 말기. 민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의사가 그랬어. 6개월 남았다고. 길어야 1년이라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정신이 없었어. 내 딸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어. 다른 병원도 가보고 다른 의사들도 만나보고. 촛불이 흔들렸어요. 정희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그러다가 한 의사를 만났어. 젊은 의사였는데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 임신 호르몬을 이용한 치료법이었어. 그게 상우 씨예요? 아니, 다른 의사야.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말했어. 임신하면 호르몬이 나와서 암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완치는 아니지만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민수는 물컵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영이한테 말했어. 한번 해보자고. 살아야 한다고. 그럼 그 남자는요? 한상우는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소영이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 산부인과 의사. 그럼 그 사람이 아이 아버지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대답해 주세요. 민수야, 제발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그 사람은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소영이가 임신해야 했어. 그런데 너는 불임이잖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 건강한 사람.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의사야. 소영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동의했어. 소영이를 살리기 위해서. 민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가서 등을 돌렸죠. 그게 말이 돼요? 민수야, 제 아내를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소영이가 임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제 동의는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물어봤으면 허락했겠어? 정희의 말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는 허락 안 했을 거야. 당연히. 그래서 숨긴 거야.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었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죠. TV가 갑자기 켜졌어요. 정희가 실수로 리모컨을 밟은 거였죠.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개발된 임신 호르몬 치료법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정희가 급히 TV를 껐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민수야, 앉아. 끝까지 들어줘. 민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소파에 앉았어요. 정희도 앉았죠. 소영이가 처음에는 반대했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아이를 갖는 게 말이 되냐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살리고 싶었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설득했어. 계속 설득했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미워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소영이는 동의한 거예요? 응. 6개월쯤 전에.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죠. 그 사람은, 상우 씨는 어떻게 동의한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거절했어. 의사로서 할 수 없다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의했어. 조건을 걸었어.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의사로서 환자를 돕는 거라고. 촛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온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그냥 치료의 일부일 뿐이라고. 민수는 촛불을 봤어요. 작은 불꽃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밝게 타고 있었죠. 어머님, 응? 그래서 그게 희망이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응,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희는 민수 옆으로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영이를 살려야 했어. 내 딸을 살려야 했어. 정희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촛불 앞에서 말없이 울었죠. 촛불은 계속 타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조용했어요. 한참 후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응, 그럼 소영이는
정말 살 수 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수는 알았어요. 소영이 살 수 없다는 걸, 이 모든 게 그냥 욕심이었다는 걸.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져갔어요. 어둠이 거실을 채웠어요. 촛불이 꺼지고 나서도 민수와 정희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보여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희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죠. 거실 불을 켜고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이게 전부야. 민수는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서류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동의서, 그리고 사진들이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는 3년 전 진단서였어요. 민수가 집어들었죠. 환자명, 박소영, 진단명, 위암사기, 예후, 불량, 예상 생존기간 6개월 1년.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를 봤죠. 항암 치료 기록이었어요. 1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가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어. 매주 병원에 갔어. 너는 출장 간다고 하면 그때 가곤 했지. 민수는 기록을 읽었어요. 구역질, 탈모,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부작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 암은 계속 커졌어. 간으로 전이됐고 폐로도 번졌어. 정희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CT 사진이었죠. 민수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사진 속의 하얀 점들이 암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2년 전 여름이었어. 의사가 말했어.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민수는 다음 서류를 봤어요. 병원 상담 기록이었죠. 상담 일시 2023년 7월 15일 참석자 환자 박소영 보호자 김정희 담당이 상담 내용 기존 항암 치료 중단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는 무의미함 통증 관리 및 호스피스 권유 환자 및 보호자 거부 대안 치료 요청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정희를 봤어요. 그때 나는 미쳤던 것 같아. 정희가 말했어요. 의사한테 소리 질렀어. 뭐라도 해보라고. 그냥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정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죠. 실험적인 방법이 있다고. 아직 임상 단계인데 일부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있었다고. 임신 호르몬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민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물었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정희가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환자가 임신해야 한다고. 임신하면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일부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완치는 아니지만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민수는 식탁 위의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죠. 집어들었어요. 임신 호르몬 치료 실험 동의서, 환자명, 박소영, 보호자, 김정희, 일자, 2023년 7월 25일. 동의서 하단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위험성, 높음, 성공 확률, 불확실, 부작용, 예측 불가, 환자 및 보호자 충분히 이해함.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수야, 나도 알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정희가 다시 식탁으로 와서 앉았어요.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뭐라도 해야 했어.
기적이라도 좋으니까. 민수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한 거예요? 응. 하지만 쉽지 않았어. 너는 불임이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정희가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병원 추천서였죠. 정자 기증 프로그램 안내, 익명 기증자 선택 가능. 처음에는 이걸로 하려고 했어. 정자은행에서 받는 거. 하지만 소영이가 거부했어. 그건 너무 차갑다고.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갖는 건 싫다고. 민수는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기증자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죠. 나이, 키, 학력, 혈액형. 그러던 중에 한상우를 만났어. 어떻게요? 소영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 그 사람이 담당이었어. 소영이의 상태를 보고 치료 계획을 듣고 그 사람이 말했어. 자기가 도울 수 있다고. 민수는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종양내과하고도 협력하는 의사였거든. 임신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원한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정희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말했어. 자기 아내도 암으로 죽었다고. 5년 전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후회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다고.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죠. 6개월 전이었어.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소영이가 마침내 동의했어. 살고 싶다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민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희도 대답하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그 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민수가 집어들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소영과 상우가 나란히 서 있었고 둘 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죠. 소영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4월 3일, 6개월 전이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뒤집혔죠. 민수야. 정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응. 그런데 그게 희망이었어요?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떨렸죠.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욕심이었지. 정희가 작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영이었죠. 민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어디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가빴죠. 지금 장모님 집이야. 왜? 배가 아파요. 피가 나와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는 정희를 봤어요. 소영이가 피를 흘린대요. 정희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가자.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죠. 민수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죠. 정희는 조수석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차는 밤길을 질주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죠.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죠. 소영아, 버텨. 민수의 마음속 목소리였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어요. 민수와 정희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죠.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렸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렸죠. 박소영, 박소영 어디 있어요? 민수가 접수대에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컴퓨터를 확인했죠. 6층 산부인과 응급실입니다. 엘리베이터. 민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정희도 뒤따라 올라갔죠.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밝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죠.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응급실 앞이었죠.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응급실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닫혀 있었죠.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침대에는 소영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정희가 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였죠. 한상우였어요. 민수는 상우를 봤어요. 상우도 민수를 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 민수가 낮게 말했어요. 정민수 씨, 상우가 다가왔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출혈도 심하고 태반이 조기 박리된 것 같습니다. 민수는 상우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기가 위험합니다. 민수의 손이 풀렸어요. 상우는 옷깃을 고쳤죠. 산모도 위험합니다. 지금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임신 6개월인데 무슨 제왕절개예요? 아기가 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정희가 상우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우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민수가 그의 팔을 잡았죠. 잠깐만요. 네, 당신이 왜 거기 들어가요? 상우는 민수를 봤어요. 저는 담당의입니다. 담당의?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왜 당신이? 제가 처음부터 박소영 씨를 담당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치료부터 지금까지. 민수는 상우를 밀쳤어요. 상우가 뒤로 비틀거렸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민수야. 정희가 민수를 말렸어요. 어머님 나요. 이 사람이 다 망쳐놨어요. 진정하세요, 정민수 씨. 상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저 안에서 죽어가는데 진정하라고?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적? 당신이 내 아내하고 당신이. 민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죠. 한상우 선생님, 빨리 오세요.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상우는 민수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상우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상우가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소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소영아. 민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어요.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죠. 제발, 제발,
아기만이라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밤 11시였죠. 형광등만 밝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심전도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삑, 삑, 삑. 민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정희 옆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죠. 응급실에서 침대가 나오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있었고 의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소영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침대로 달려갔어요. 소영아, 소영아. 소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수를 봤죠. 당신. 소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소영아, 괜찮을 거야. 괜찮아. 안 해요. 미안하긴. 내가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기는? 아기도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민수는 침대를 따라 뛰었죠. 수술실 앞까지 갔어요. 여기까지만 오세요. 간호사가 민수를 막았어요. 소영아.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수술 중 불이 켜졌어요. 민수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도 뒤따라왔죠. 민수야. 정희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는 그대로 서 있었죠. 시간이 또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새벽 1시가 됐어요. 민수와 정희는 수술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작은 담요에 쌓인 무언가를 안고 있었죠. 민수와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요를 조금 열어 보여줬죠. 작은 아기였어요.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죠. 얼굴은 빨갛고 눈은 감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아기가 울지 않는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재빨리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뛰어왔죠. 민수는 수술실 문을 봤어요. 아직 닫혀 있었죠. 소영이는요? 정희가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나왔어요. 수술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마스크를 벗었어요. 환자는 지금 안정화 중입니다. 살았어요? 정희가 상우의 팔을 잡았어요. 네. 일단은 출혈이 심했습니다. 수혈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이동 준비 중입니다. 민수가 다가갔어요. 아기는요? 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조산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체중이 700g밖에 안 돼요. 폐가 아직 덜 자랐고 살 수 있어요?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기가 살 수 있냐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어요. 삑, 삑, 삑 빠르게 울리는 소리였죠. 상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빨리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죠. 환자 혈압 떨어져요. 안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기계음이 계속 울렸어요. 삑삑삑삑삑 그리고 갑자기 멎었어요. 삑, 긴 소리였어요. 소영아,
정희가 수술실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민수가 붙잡았죠. 어머님, 안 돼요. 우리 딸이.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우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가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충전, 200, 클리어, 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시 300, 클리어, 딱 여전히 평평했어요. 계속 상우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땀이 뚝뚝 떨어졌죠. 1분, 2분, 3분, 5분이 지났어요. 상우가 멈췄어요. 손을 내렸죠. 간호사들도 멈췄어요. 수술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우가 시계를 봤어요. 사망 시각 새벽 2시 37분. 정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쓰러지며 소리 없이 울었죠. 민수는 그냥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상우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민수를 봤죠. 죄송합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술실 안을 봤죠. 침대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소영이었죠. 그 순간 신생아실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울음소리였어요. 약했지만 분명했죠. 으앙, 으앙.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신생아실을 봤죠. 그래도 그 애는 살았잖아.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그 애는 살았잖아. 그걸로 됐지. 민수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였죠.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장례식이 끝났죠. 소영은 화장되어 추모공원에 안치됐어요. 작은 낙골당이었고 소영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벽에 붙어 있었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조문객들이 두고 간 조화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시들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소영의 방에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우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정희가 가져다 놓은 거였죠. 소영의 유품이었어요. 민수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소영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 몇 장, 일기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거였죠. 1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테이프식 녹음기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나왔어요. 스르륵, 지직, 그리고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죠. 소영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숨소리도 들렸죠. 미안해요. 이렇게 남기고 가서.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녹음했어요. 민수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3년 전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난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서웠어요. 녹음기에서 소영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당신은 맨날 바빴잖아요. 회사 일로. 난 그런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받았어요. 혼자서. 엄마가 도와줬죠.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암은 계속 커졌고 난 계속 말랐어요.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한 건가? 소영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기침 소리가 들렸죠. 2년 전 여름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난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고.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의사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임신 호르몬 치료. 녹음기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임신하면 산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임신하면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암 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완치는 아니지만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살고 싶었어요. 당신 옆에 더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엄마가 찾아준 방법에.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벽에 소리가 울렸죠. 당신은 불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상우 선생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도 암으로 잃었대요. 그래서 날 도와주고 싶었대요. 녹음기에서 소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살고 싶었어요. 당신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어요. 민수는 녹음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날 미워해도 괜찮아요. 미움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 아이, 우리 아이, 아니 내 아이, 제발 미워하지 말아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내가 살고 싶어서 만든 생명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10초쯤이었을까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 녹음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내가 죽으면요. 엄마가 전해줬나 봐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소영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날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녹음기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사랑해요, 당신. 지금도 계속 사랑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다가 멈췄죠. 딸깍. 민수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당신,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죠. 민수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녹음기를 품에 안은 채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눈물이 귀로 흘러내렸어요. 그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죠. 민수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옆집이었죠. 한상우의 집이었어요.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상우가 아기를 안고 있었죠. 소영이 낳은 아기였어요. 병원에서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했어요. 정희가 상우에게 부탁했죠. 아기를 잠시 맡아달라고. 민수가 아기를 볼 준비가 안 됐다고. 상우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죠. 상우가 아기를 토닥이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기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오래 봤죠.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아이, 제발 미워하지 말아요.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녹음기를 꽉 쥐었죠. 새벽이 왔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잠들지 않았어요. 밤새 녹음기를 들었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요. 사랑해요, 당신. 아침 7시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 못 잤구나. 네.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수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봤죠. 들었어? 네. 미안해, 민수야.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녹음기를 정희에게 건넸어요. 보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들을 것 같아서. 정희가 녹음기를 받았어요. 가슴에 안았죠. 민수야. 네. 아기. 보러 갈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정희가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민수야. 네. 소영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거 하나만은 믿어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민수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5월에서 6월로 넘어갔죠. 날씨는 더워지기 시작했고 장마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어요. 민수는 회사에 복직했어요. 일을 했죠. 기계처럼요. 출근하고 서류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퇴근했어요. 감정 없이요.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하지만 보지는 않았죠. 그냥 켜두는 거였어요.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으니까요. 정희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소영의 방을 정리했죠. 천천히요. 하루에 1~2시간씩만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팔찌를 들고 있었죠. 어서 와, 민수야. 네, 어머님.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 팔찌야.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했던 거. 정희가 팔찌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작은 금 팔찌였는데 박소영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걸 아기한테 주려고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응? 어머님은 후회하세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팔찌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후회. 아직. 매일.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살리고 싶었어. 내 딸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희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근데 결국엔 살리지 못했어. 그게 내 욕심이었나 봐. 욕심이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네. 그게 사랑이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봤어요. 눈물이 고였죠. 민수야. 어머님이 소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날씨 예보였어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입을 열었어요. 네,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 아프세요? 요즘 자꾸 가슴이 아파. 숨도 차고. 민수는 정희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병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님. 응? 제발. 혼자 아프지 마세요. 소영이처럼.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너한테 말할게. 약속해. 이틀 후였어요. 정희가 병원에 갔죠. 민수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갔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엑스레이, 혈액 검사, 여러 가지를 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민수와 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심장 사진이었죠.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요. 언제 큰 발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치료 할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환자분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얼마나요? 50% 정도입니다. 정희는 가만히 앉아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수술 안 하면요? 정희가 물었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민수는 의자를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걸었죠. 숨이 찼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민수야. 네. 수술? 안 할래. 네. 나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민수는 정희를 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보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난 벌써 보고 싶어. 내 딸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영이 혼자 거기 있으면 무섭고 외로울 것 같아.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줘야지. 어머님, 미안해, 민수야. 너 혼자 두고 가서.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소영이한테 가세요. 정희는 민수를 안았어요. 민수도 정희를 안았죠. 두 사람은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고 했죠. 민수는 정희를 병실까지 모셨어요. 1인실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밖이 잘 보였죠.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링거를 맞았죠. 민수야. 네, 어머님. 아기. 한상우 씨한테 있지? 네. 데려와. 네. 내가 한번 보고 싶어. 소영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잖아. 민수는 망설였어요. 어머님, 전 아직 알아.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거. 근데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제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데려올게요. 민수는 병원을 나와서 차를 몰았어요. 집으로 갔죠.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상우였죠. 정민수 씨, 아기 데려가도 될까요? 상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민수는 상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는 거였죠. 거실은 깨끗했고 아기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요람, 젖병, 기저귀. 잠깐만요. 상우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아기를 안고 내려왔죠. 민수는 아기를 봤어요. 한 달 전보다 많이 자랐어요. 얼굴도 통통해졌고 피부도 건강해 보였죠. 체중이 2kg까지 늘었어요. 건강합니다. 상우가 아기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아기를 받았어요. 처음이었죠. 아기를 안아보는 게 가벼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아기가 눈을 떴어요. 민수를 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히 웃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아기 돌봐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정희의 병실로 갔죠. 문을 열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커튼 사이로 노을빛이 들어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희가 눈을 떴어요. 민수가 안고 있는 아기를 봤죠. 어머, 우리 아기. 정희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민수가 다가가서 아기를 정희에게 보여줬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만졌어요. 작은 손을, 볼을, 머리카락을. 소영이 닮았네. 눈이. 소영이 눈이야. 정희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미안해. 우리 아기.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희가 아기를 안았어요. 가슴에 꼭 안았죠. 근데 너는 살았잖아. 너가 살았잖아. 민수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정희는 한참을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민수에게 돌려줬죠. 민수야. 네. 이 아이 잘 키워줘. 어머님, 이 아이는 소영이의 마지막 선물이야. 목숨을 걸고 준 선물. 정희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벗었어요. 소영의 아기 팔찌였죠. 이거 이 아이한테 줘. 민수가 팔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가서.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지만 부탁이야. 이 아이 미워하지 마.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알아요. 사랑해줘. 제발 사랑해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가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죠. 민수는 아기를 안은 채로 정희 옆에 앉았어요. 정희의 손을 잡았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삑, 삑, 삑. 점점 느려졌어요. 삑, 삑, 삑. 그리고 멈췄어요. 삑. 민수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심전도를 확인했죠.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 죄송합니다. 민수는 아기를 안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평화롭게요.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1년이 흘렀어요. 5월이었죠. 지난해 소영이 세상을 떠난 달이었고 정희도 떠난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5월은 달랐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민수는 병원 어린이 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가벼웠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6층 재활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넓은 공간이었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쪽 구석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장난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이는 장난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민수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웃으며 인사했죠. 아, 아버님, 오셨어요? 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아침에 이유식도 다 먹었고, 낮잠도 잘 잤어요. 민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가 민수를 봤죠.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가 팔을 벌렸어요. 민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죠.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 1년 전 700g으로 태어난 아기는 이제 10kg이 넘었어요. 건강하게 자랐죠. 조사나 합병증으로 폐가 약해서 석 달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됐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옷을 꺼냈어요. 분홍색 원피스였죠. 오늘은 이거 입고 나가자.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아이에게 옷을 입혔죠.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간호사가 하는 대로 두었어요. 다 됐어요. 예쁘죠?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안고 재활센터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병원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웠죠.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봤어요. 가자, 엄마 보러. 민수는 유모차를 밀고 걸었어요.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갔죠.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혔죠.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첫 장을 펼쳤어요. 소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야. 아이가 사진을 만졌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소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예뻐?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정희의 사진이었죠. 소영을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희였어요. 이 사람은 할머니야. 너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 민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죠. 엄마하고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 계셔. 거기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데. 아이는 사진을 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었죠.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민수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구름이 마치 사람 모양처럼 보였죠. 그래, 엄마가 보고 있어. 우리 딸 예쁘게 크는 거. 민수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는 민수의 품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민수는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죠. 처음에는 미웠어요. 소영을, 정희를, 상우를, 그리고 이 아이까지도요. 모든 걸 미워했죠. 왜 자기만 모르게 했는지, 왜 자기를 배신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살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소영은 민수 옆에 더 있고 싶었고, 정희는 딸을 살리고 싶었고, 상우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을지는 몰라요. 민수를 속인 건 분명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죠. 엄마가 살고 싶어서, 할머니가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었어요. 민수는 6개월 전에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요. 진짜 자기 딸처럼 사랑하기로요. 그게
소영과 정희가 바랐던 거니까요. 그래서 민수는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됐어요. 출생신고를 했죠. 이름도 지었어요. 정소희, 정희 할머니의 희자를 넣었죠. 소희야. 민수가 아이를 불렀어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아이가 민수의 볼에 뽀뽀했어요. 민수는 웃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죠. 한상우였어요.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상우가 벤치 옆에 섰어요. 소희를 보며 미소 지었죠. 많이 컸네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상우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하나 드시죠. 감사합니다. 민수가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상우는 옆 벤치에 앉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소희는 유모차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정민수 씨, 상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제가 많이 미우시죠? 민수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소영이를 살리려고.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살리지 못했지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어서 소영이가 1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있고요. 민수가 소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감사해요. 선생님한테. 상우는 민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도 힘드셨죠? 네, 많이. 상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소영 씨를 보면서 제 아내도 그렇게 아파했거든요. 근데 전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소영이를 도와주신 거군요. 네, 제 아내한테 못 해준 걸 소영 씨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편한 침묵이었죠. 선생님, 네, 앞으로도 가끔 소희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출장 가거나 할 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상우는 일어났어요. 쓰레기통에 아이스크림 봉지를 버리고 돌아섰죠. 그럼 저는 이만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네, 조심히 가세요. 상우가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며 말했죠. 정민수 씨, 네,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가 손을 흔들며 떠났죠. 민수는 다시 소희를 봤어요. 소희는 나비를 보고 있었죠. 노란 나비가 꽃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나비, 소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래, 예쁘지? 민수는 유모차를 밀고 일어났어요.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죠. 길 옆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장미, 철쭉, 수국. 5월의 꽃들이었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나는 미움으로 살았다. 아내를 미워하고 장모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 미움 끝에는 사랑이 있었다. 소영이는 날 사랑했고 정희 어머님도 딸을 사랑했고 상우 선생님도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됐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모른 척한다는 건 외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는 일이었다는 걸. 민수는 유모차를 멈추고 소희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을 보며 말했죠. 소영아, 정희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소희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고마워요. 이 아이를 남겨줘서, 이 아이가 있어서
나도 살 수 있었어요. 소희가 민수의 뺨을 만졌어요. 아니야.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민수는 소희를 꼭 안았어요. 소희도 민수를 안았죠. 공원길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민수는 병원 쪽을 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이 보였죠.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수첩도 보였어요. 소영이 일기장이었죠.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소영아, 우리 딸 이름은 소희야. 너 이름 소자하고 어머님 이름 희자를 넣었어.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너의 딸이야. 우리 딸, 내가 잘 키울게. 너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줄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발레도 시키고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너는 편히 쉬어. 어머님하고 같이. 거기서 우리 보면서 웃고 있어. 민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소희가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민수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소영아. 안녕, 어머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꽃잎 하나가 떨어져 민수의 어깨에 앉았죠. 민수는 꽃잎을 집어 소희에게 보여줬어요. 예쁘지? 예뻐. 소희가 꽃잎을 만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날려보냈죠. 꽃잎이 바람에 날아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민수와 소희는 그 꽃잎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공원길을 따라, 햇살을 따라, 바람을 따라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수와 소희의 새로운 인생이었죠. 하늘은 맑았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소영과 정희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소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